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현관 불빛 아래로 엄마의 그림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넌 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손목을 낚아채다시피 하며 엄마가 다급한 얼굴로 말했어요. 전화했었어?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되물었고 엄마가 눈을 부릅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번도 넘게 했는데 너 휴대폰 잃어버린 거 아냐? 그제야 제가 웃으며 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늘 거래처 회의 있었잖아. 벨 울릴까봐 꺼놨는데 회의 끝나고 시간 보니까 늦었더라고. 급히 오느라 켜는 것도 깜빡 잊고 있었어. 근데 그이는 어디 갔어? 오늘 일찍 온다고 했는데? 제 물음에 엄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서방 아까 왔다가 다시 나갔어. 뭐? 왔다가 나갔다고? 애 안 보고 어딜 나간 거야? 엄마도 집에 가봐야 하는데. 순간 놀란 눈으로 거실을 둘러봤는데요. 엄마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서방 왔길래 가려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정서방 휴대폰이 울리더라고. 이상하다. 오늘 별다른 약속 없다고 했는데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사부인 같았어. 엄마가 말끝을 흐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통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 뭐 집을 날렸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재수씨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뛰쳐나간 거 보니까 사돈댁에 무슨 큰일이 난 모양이야. 그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 물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그러니까 서방님네가 집을 날렸다 뭐 그런 통화였단 말이야?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엄마를 바라봤더니 엄마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나도 막 자세히 들은 건 아닌데 집을 날려먹었다는 말은 똑똑히 들었어.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정서방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뛰쳐나갔고 말이야. 당황스러움에 말문이 막혔는데요. 이제 막 육아휴직이 끝나 겨우 업무에 적응해 나가던 차였기에 엄마가 아들을 돌봐주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 보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서방님이 집을 날려먹었다는 통화 내용을 들었다며 엄마가 놀란 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방님이 결혼한 지 겨우 넉 달, 그러니까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잠깐 시댁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예전부터 돈으로 걱정할 일은 없다고 단언할 만큼 자산이 탄탄한 분들이셨고 서방님 부부에게 신혼집으로 꽤 비싼 아파트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서방님은 남편과 달리 이름만 대면 아는 명문대를 나왔고 졸업 후에는 곧장 대기업에 입사해 안정된 커리어를 쌓아갔거든요. 한마디로 시부모님의 자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약사인 동서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동서 역시 서방님 못지않게 화려한 학력에다 직업도 약사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시부모님은 명문대를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곤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는 딱히 돈을 보태주지 않겠다며 모든 걸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에게 그토록 냉정하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시아버님 친구분 딸 중에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있었고 시부모님은 남편이 그 사람과 결혼하길 바랐습니다. 그 친구분 딸도 남편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왔지만 남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던 그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말 속에는 숨은 성급기와 냉담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레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말 못한 게 있어.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은 유난히 어두웠고 손끝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돈 많다고 했잖아. 진짜 많이 부자거든? 그 얘긴 예전에 한 번 했었잖아. 근데 그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는 거야? 부자긴 한데 좋은 분들은 아니야. 그 순간 말끝이 뚝 끊기더니 남편이 조심스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대학 시절 내내 가족 이야기를 꺼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불쑥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된 건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었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며 사시던 두 분이 가진 땅이랑 전부 팔아서 돈을 보태주셨고 그걸로 서울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났대. 그 뒤로는 계속 재산을 불리면서 지금처럼 된 거지.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돈을 보자 욕심이 생긴 거야. 그 돈을 갖겠다고 해놓고 연을 끊어버렸거든. 남편의 눈이 피로한 사람처럼 흐려졌고 저는 그 말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고모가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친가 가족들하고 연을 끊고 살았다 보니 고모 얼굴도 가물가물했거든. 그러나 중에 고모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 그 바람에 결국에는 부모님이 고모를 내쫓았어. 근데 그날 고모의 눈이 많이 슬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몰래 밖에 나가보니까 고모가 1층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해줬는데 그 얘기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 남편이 커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눈을 마주치지 못하자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 몰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도 보내드리고 있고 고모네도 도와드리고 있었어. 그때 고모가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쳤던 이유가 있었는데 말이야. 고모부가 일하시다가 크게 다치셨다는데 수술비가 필요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몰래 안방 보석함에서 엄마가 넣어둔 금두꺼비를 훔쳤어. 뭐? 금두꺼비를 훔쳤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훔쳐서 고모한테 가져다 드렸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 당장 고모부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 물론 고모가 울면서 거절하셨는데 그때 나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어. 따지고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고모 몫도 있는 거고 말이야. 고모가 울면서 안 받는다고 하길래 내가 막 화내면서 드렸어. 고모가 이렇게 착하게만 사니까 고생만 하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근데 그때 금두꺼비를 받아들고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던 고모의 울음소리가 지금까지도 생생해. 그 말을 하던 남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웃긴 게 뭔 줄 알아?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도 금두꺼비를 잃어버린 줄 모르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침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끔 남편의 눈이 슬퍼 보였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할 말을 잃은 채 눈치만 살피고 있자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결혼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시부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 말해두고 싶었어. 그리고 나 결혼할 때도 부모님 도움 안 받을 생각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고생을 하시는데 그 돈으로 호의호식할 생각 없거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혹시 결혼자금 보태주시면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방금 다 말했잖아. 난 절대 돈 받을 생각 없다고. 남편이 고개를 세차게 내저으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제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지. 그 돈 받아서 할머님 할아버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자기네 부모님 두 분이 돌려드리기 원치 않으시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가 돌려드리면 되잖아. 내가 얼추 계산해봤는데 내가 모은 돈이랑 자기가 모은 돈 합하면 전세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고 할머님 할아버님께 드리자. 일부는 고모님께도 드리고 말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숨이 끊길 듯 꺽꺽 소리내어 울다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자기야, 너무 고마워. 사실 나는 자기가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할 줄 알았거든. 그런 생각까지 해주고 정말 고마워.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나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 결혼 결심한 거지 자기네 집이 부자라서 결혼 결심한 거 아니거든. 근데 자기는 역시나 좋은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들어서 나야말로 정말 고마워.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정말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잡고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인사차 한두 번 들르는 것이 전부고 그 이상을 기대하거나 요구받은 적도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시부모님이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기에 그런 관계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행이었던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이 명문대 출신 약사인 동서와 결혼을 결심하자 시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혹시나 결혼이 잘못될까 싶어 노심초사했으니까요. 특히 동서는 집 문제에 많이 예민했는데요. 10억 이하의 집이라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바로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시부모님이 더욱 그랬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동선의 부모님 두 분 다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 화려한 스펙 앞에서 시부모님은 평소 보여주지 않던 긴장감마저 드러냈어요. 우리가 돈은 많은데 항상 학벌이 문제였잖아. 그러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 말을 반복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신혼집은 누가 봐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아파트였고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혼집을 날려먹었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기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진 채 그들이 집을 날려먹었다는 소리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복잡했고 마음은 어딘가 허공에 붕 떠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조심스레 다가와 재촉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얼른 정서방한테 전화라도 해봐. 엄마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들은 게 맞다면 지금쯤 난리 났을 텐데 괜히 전화해서 뭐 하겠어. 게다가 시부모님은 나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잖아. 생신 때도 오지 말라고 할 정도인데 괜히 나서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그이 들어오면 그때 물어볼게. 큰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할 게 뭐 있어. 우리 쪽에서 사고친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은데 어떻게든 되겠지. 말끝에 시부모님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말을 덧붙였더니 그게 엄마 귀에 박힌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미간을 좁히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정도면 얼마나 괜찮은데 대체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다. 거기다 정서방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차별을 해. 아무리 봐도 정서방 같은 사람 없어. 그까짓 학벌이 뭐라고 자식을 그렇게 차별하냔 말이야. 전에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동서 말이야.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약살하지만 결혼할 때 10억이 넘는 집을 사달라니 그렇게 조건만 따지는 사람이랑 결혼시켜서 큰 코 다치는 경우를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 인성이 중요한 거지. 학벌이 뭘 그렇게 대수라고 그래. 그렇다고 니들 학벌이 많이 나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엄마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며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나한테 뭐라고 하거나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그런 건 없잖아. 딸처럼 챙긴다면서 시집살이 시키는 집도 많다던데 난 오히려 우리한테 관심 없는 게 더 편해. 엄마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네 말이 맞긴 하지. 그래도 시집살이 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뭐.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제서야 엄마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가 다시 가볍게 웃으며 가방을 챙겼어요. 내일도 일찍 와서 하준이 챙길 테니까 너는 아침밥이나 꼭 챙겨 먹어. 엄마, 항상 고마워. 엄마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무렵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몸을 일으켰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피곤이 가득 묻은 얼굴이었어요. 자기야, 시댁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말도 봐.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 다녀왔어. 어머님이 쓰러지시다니.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공부만 하던 범생이가 사고를 다치고 사람 일 모르는 거라니까. 설마 서방님이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가서 들어보니까 주식이랑 코인까지 했다더라고. 요즘 뉴스에 난리난 그 코인 있잖아. 그걸 엄청 많이 샀다는데 지금 그 코인 때문에 뒤집어졌잖아. 다 날린 거지 뭐.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그럼 설마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몽땅 그걸 샀단 말이야? 그 바람에 하루아침에 다 날린 모양이야. 들어보니 같은 회사 사람이 주식이랑 코인으로 대박나서 그만뒀다는데 그 얘기 듣고 혹했다나 봐. 주식은 물론이고 코인도 그 사람 추천으로 샀다는데 끝장난 거지 뭐. 말끝을 흐리는 남편의 표정은 착잡함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로 서방님이 했단 말이야? 서방님 원래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잖아. 그런 사람이 코인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남편이 고개를 좌우로 살짝 흔들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이상하긴 해. 아버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셨고 말이야. 근데 동생이 했다고 하니까 알 수 없는 일이지 뭐. 잠시 잠깐 정적이 흘렀는데 남편이 낮게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수 씨를 의심하는 눈치야. 동서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생이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잖아. 돈이 필요했으면 부모님한테 말하면 다 해줬을 텐데 굳이 주식이랑 코인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남편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고 그 와중에도 시부모님은 조용히 동서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동서가 의심이 됐지만 괜히 참견하고 싶지 않아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그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할머님 생신이 가까워지자 익숙하게 고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할머님, 할아버님 댁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늘 고모님과 상의하곤 했거든요. 시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말 그대로 손절이란 단어가 어울릴 만큼 할머님, 할아버님을 철저히 외면한 채 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부부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시골로 내려가 두 분과 소박한 시간을 보내다 오곤 했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은 증손주인 우리 아들을 무척이나 예뻐하셨고 아이 역시 두 분을 유난히 잘 따랐어요. 비록 오래된 낡은 집이었지만 그것만큼은 아이에게도 우리에게도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집에서는 채소를 잘 안 먹었지만 시골에만 내려가면 군고구마를 양손에 쥐고 깔깔 웃었고 싱싱한 상추에 삼겹살을 얹어 쌈을 싸먹기도 했습니다.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토마토를 쥐고 국물을 뚝뚝 흘리며 먹는 모습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여행보다도 놀이공원보다도 그곳에서 보내는 하루가 더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고모님은 꼭 말하곤 했어요. 이렇게 마음 써줘서 참 고마워. 그날도 전화를 받자마자 고모님이 반가움이 가득 묻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쁠 텐데 내려올 수 있겠어? 할머님 생신이신데 당연히 내려가야죠. 고모님도 오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가야지. 근데 우리까지 가면 집이 좀 좁아서 불편할까 걱정이네. 그 근처에 펜션도 있다던데 방 하나 예약해둘까? 아니에요. 다 같이 부대끼는 재미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할머님도 그걸 좋아하시고요. 다 같이 거실에서 이불 깔고 수다 떨어야죠. 할 얘기가 아주 많은걸요? 어쩜 이렇게 배려심이 많을까나. 항상 고맙다. 그런 부모한테 이렇게 착한 아들 며느리가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야. 그 말 속에는 늘 묵직한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모님 말씀처럼 바르게 살아오려고 노력했던 남편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어요. 그날도 우리는 그렇게 소소하고도 평화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일이 그 평온한 일상을 단숨에 깨트릴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날 우리는 마당에 있는 평상 위에서 도란도란 웃음 섞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생신을 맞아 평상 위에 음식들을 차려놓고 아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연신 신이 나 있었어요. 고즈넉한 시골집 마당 위로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느긋했는데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너머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서 있었거든요. 순간 마당에 있던 모두가 호흡을 멈춘 듯 조용해졌고 눈길이 조심스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 고요를 깨며 동서가 한 걸음 다가왔고 익숙한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입을 뗐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왔어요. 모두가 일어서지도 않은 채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고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우리가 여기 다니는 거 시부모님이 아시는 거야? 설마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온 거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은 이미 소용돌이 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과 시부모님은 워낙 가까웠기에 무언가 들켜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동서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둘만 온 거고 시부모님은 저희가 여기 온 거 모르세요. 그럼 왜 온 거야? 제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그 기운을 눈치챘는지 가족들 모두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할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우리도 손주니까 당연히 와봐야죠. 동서가 웃으며 말했는데요. 곧이어 서방님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가 팔을 걷어붙인 채 다시 말을 꺼냈어요. 음식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뭘 도우면 될까요? 아니야. 동서는 그냥 앉아있어. 그럴 수야 없죠. 다 같이 해야죠. 그렇게 말하며 동서가 팔을 걷어붙이고 어느새 고모님 옆에 앉아 재료 손질을 돕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익숙하진 않았지만 동서는 묵묵히 일손을 보탰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는데요. 늘 시어머님과 붙어 다니던 동서가 조용히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무슨 꿍꿍이인가 싶은 의심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음식 준비가 끝나고 다 함께 밥상 앞에 둘러앉았을 때였어요. 도란도란 웃음 섞인 대화들이 오가던 중 동서가 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님 할아버님 돈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님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통장을 받아든 채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이게 뭐니?
전에 어머님 아버님이 가져갔던 돈 저희가 대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마당 위의 시간이 뚝 멈춘 듯 했습니다. 그걸 왜 니들이 갚아? 할머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고모님도 말없이 눈을 굴리며 눈치를 봤는데요. 동서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결국 그 대가를 자식이든 손주든 누군가는 치러야 한다고요. 절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시댁 상황을 말했을 때 결혼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부모님한테 결혼자금으로 받은 돈을 할머님, 할아버님께 드렸다는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 얘기 듣고 우리 부모님이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만약 그 얘기 안 들었다면 결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를 받긴 했지만 팔아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서방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동서가 다시 말했어요. 이 돈으로 집을 새로 지어드리고 싶어요. 명의는 고모님 명의로 하면 어떨까요? 들어보니까 이 집도 고모님이 어렵게 마련해 주신 거라면서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고모님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돈은 할머님, 할아버님 노후자금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이미 돈을 줘서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줘도 된다. 할머님이 말을 잇지 못했고 고모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린 그저 주식과 코인으로 집을 날렸다고만 생각했지 그 속에 그런 깊은 뜻이 숨어 있을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그 진심 앞에서 서늘했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정말로 집이 지어졌습니다. 할머님과 할아버님이 살고 계시던 땅 위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멋진 집이 우뚝 들어섰는데요. 여기가 우리 집이라니 아직도 꿈만 같다. 할머님이 마당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웃으셨고 할아버님은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집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우리가 들인 돈으로 생활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집이 많이 낡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동서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 먹기가 절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집들이가 열렸습니다. 바람 좋고 햇살도 잘 드는 마당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떠들썩하게 웃던 그때 동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간 웃음소리가 멎었고 모두의 시선이 동서에게 쏠렸어요. 동서가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결연해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 아버님이 이 집을 알게 되면요. 고모님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는데요.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렇게 말해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고모님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권이라니 나는 평생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지만 우선 그렇게 하마. 그 뒤 우리는 누가 모르면 그렇게 대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사계절이 2번 바뀌는 사이 우리는 여전히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우리만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시어머님이 대답도 없이 묵묵히 거실로 들어와 앉으셨고 조심스레 차를 내어드렸지만 찻잔을 잡는 그 손끝에는 분노가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잔을 응시하던 시어머님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지들한테 아파트도 하나 해줬는데 감히 우리랑 연을 끊어?
제가 멈칫한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연을 끊다니요? 둘째네 말이야. 네 동서가 보통 영악한 애가 아니었어. 글쎄 우리랑 연을 끊고 살겠다지 뭐니. 그 말에 입술을 다물고 그저 조용히 시어머님의 얼굴을 바라봤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로 쏟아진 말들은 가히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둘째 걔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우리도 시부모랑 연 끊고 살고 있으니까 지들도 우리랑 연을 끊고 살겠다는 거야.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대들지 뭐니. 그래서 우리가 니들한테 돈 준 게 얼만데 이렇게 나오냐고 버럭했더니 어머님도 할머님 할아버님 돈 떼먹으셨잖아요 그러더라니까. 그러면서 지들도 우리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지 뭐니. 시어머님의 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이 괜히 있냐고 하면서 막 큰 소리까지 치더라니까. 학벌 좋고 집안 좋다고 좀 띄워줬더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네 그래. 그러면서 우리한테 니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기 전에는 절대 얼굴 볼 일 없다고 하지 뭐야.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딨어 그래. 그렇게 시어머님은 열변을 토하다 돌아갔는데요. 시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시댁과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어요. 사실 원래부터도 자주 드나드는 편은 아니었으니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동서와 서방님도 발길을 끊었다고 했기에 시부모님이 정말 당황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고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목소리는 어딘가 웃음을 감추려 애쓰는 느낌이었어요. 올케 언니랑 오빠가 본가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지 뭐니. 네? 어머님 아버님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더니 고모님이 다소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자식들이 전부 등 돌리고 살다 보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야. 내려와서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지 뭐야. 그래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되겠니? 그냥 올라가라고 호통만 치시고는 내쫓았다고 하시더라고. 올케 언니가 나한테도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복권 당첨된 거 축하한다는 말까지 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그러게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착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고모님의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가 따르는구나 싶었으니까요. 또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라준 남편과 시동생이 참 고맙고 기특하게 느껴졌고 묵묵히 옳은 선택을 해준 동서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